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민주당, 통합당이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후보들이 치열한 득표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원내대표 선출을 좌우할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초선 의원들의 힘, 서성교 건국대 교수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지금 여야가 모두 원내대표 선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초선들이 지금 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아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상당히 초선들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골몰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민주당은 5월 7일 날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미래통합당은 5월 8일 날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이제 원내대표는 이제 의원들을 대표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뭐 협상을 하고 또 국회 모든 활동을 이제 주도하는,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원내 총무라고 그랬죠. 이제는 그게 좀 향상돼 가지고 이제 원내 대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총선이라든지 뭐 대선이라든지 다른 선거는 유권자들이 보편적인 정서 이런 게 있는데 원내대표 선거는 다 의원들과의 어떤 뭐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친인척 관계라든지 개인적 선후배 관계라든지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어려운 선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 통합당 보니까 이 초선들이 거의 40%가 넘거든요. 민주당은 163명 중에서 68명. 41.7%. 예, 그렇습니다. 또 통합당은 84명 중에서 40명. 47.6%거든요. 이분들은 정치에 새로 돌았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 지금 출마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인연관계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원내대표 후보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초선 당선자들을 어떻게 포섭하느냐, 득표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마음을 잡아야 하니까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래서 안개 속에서 지금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미 3명의 후보가 치열한 득표전을 벌이고 있는데 초선 맞춤형 뭐 득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원하는 뭐 상임위에 배정을 하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구에 뭐 예산 같은 거 나중에 배정할 때 좀 특혜를 주겠다라든지, 입법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입법 관련된 것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라든지 공약을 내고 있는데, 옛날에 보면 뭐 편지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집에 찾아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선들이 이제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묻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죠. 선거를 치르고 막 당선됐을 때는 쉽게 말하면 천하가 내 것이고 내가 뭐든지 하고 싶다, 이런 뭐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데, 이런 의욕과 열정을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이제 프랑스 옛날 5공화국 대통령 했던 드골이라고 있습니다. 아, 드골. 그렇죠. 뭐 드골 장군. 예, 손바닥에 3가지 글자를 적어서 다녔다고 해요. 첫 번째 단어는 애국, 두 번째 단어는 순수, 세 번째 단어는 열정입니다. 정치는 국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일반 국민들도 우리 초선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어떤 기대, 그렇죠. 바람,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초선의 경우는 최근에 각 언론, 뭐 신문에서도 초선 의원들의 그 인터뷰를 실어서 뭐 앞으로 의정, 포부랄까 이런 거 계획들을 묻고 있던데, 뭐 각자 당찬 의정 활동 계획이라든가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초선 딱 당선되어 오신 분들 보면 저희들이 국회 올해 출입을 많이 했으니까 언론 천하가 다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열정이 앞서니까 약간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다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의 좀 뭐 북한 김정은의 신변
문제와 관련한 발언이 정확성이 떨어진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도 했고 또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모두 나서갖고 융단 폭격을 하고 무슨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그 문제를 퍼뜨린 당사자는 김정은이 아닙니까? 왜 몰래 숨어가지고 그런 데다가 외국 언론들 CNN이다 뭐다 이런 데서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하루가 멀다 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오락가라고 칼빵질빵하는 소리를 했잖아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독점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내놓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태영호 당선자라든가 이런 정도는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은 이제 우리가 좀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북한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일반 뭐 생활 정보 이런 것들도 또 굉장히 드물고요. 특히 김정은에 관련된 것은 국가 기밀 사항입니다. 측근 한 5명, 뭐 4명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슬주 부인이라든지 동생 김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뭐 사목장하고 있는 김창성 씨라든지 이 정도만 아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럴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틀렸을 경우에는 또 뭐 본인들이 사과했는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뭐 정부에서 그동안에 특이 동향이 없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국민들이나 국회에 안 내보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들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야당 당선자들이 발언이 틀리니까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게 정부나 청와대의 온당한 태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국민이 불안해하고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는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정부의 설명이 좀 부족하면서 불안과 혼란을 키웠던 측면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정부는 그동안 정확한 정보만 국민들한테 알렸고 또 정확한 정보만을 입수를 했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죽을 때도 우리 당시는 이제 안기부였죠. 지금 국정원이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그 북한에서 발표하고서야 알았어요. 그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트럼프도 세계적인 정보망을 갖고 있는 미국도 제대로 김정은의 동태를 모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도. 그런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또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뭐 자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그게 무슨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쌍지팽이를 들고 나서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일본 언론은 우리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비틀어서 그냥 의도적으로 왜곡된 보도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일본 언론에서 김정은에 관한 어디 중국이라든가 뭐 어디 그런 데서 놔두는 그런 얘기들을 사실인 양 마구잡이로 보도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 일부 언론, 특히 일부 취재 경험이라고 전혀 없는 유튜버들이 그걸 그대로 확성기처럼 틀어가지고 더 혼란을 가져온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에 이제 전문적인 게이트 키핑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언론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뭐 정보가 있으면은 그거를 여러 군데 체크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크 다 하고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을 때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언론도 그렇고 우리 개인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스스로 게이트 키핑하는 기능이 상당히 뭐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사실이 아닌 이런 루머성 보도가 너무 많이 범람하면서 국민적 혼란을 키우거든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에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러이러하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초기에 없애주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얘기가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 얼마 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선 의원들 한 10여 명씩 갖고 매일 뭐 오찬 만찬을 하면서 식사 모임을 갖는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해찬 대표가 칠선에
의정 활동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세라든가 조언을 해주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만 있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뭐 본인은 과거 2004년도에 그런 경험들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심하라, 절제하라, 겸손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건 보면은 순치하려는 거, 순한 양으로 만들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더 먼저 듭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선 당선자들이 이번에는 코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코돌이. 예. 코로나 때문에 묻지마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당선자가 지역에서 민주당이 68명이고 비례가 17명이니까 총 85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163명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숫자거든요. 예. 근데 과거 사례 보면은 이 코돌이 2004년에 말씀하신 우리가 탄돌이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초선 당선자들이 뭐 그때 152명 중에서 민주당에 108명이 당선됐단 말이에요. 열린우리당.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온갖 발언 튀매고 막 이러면서 또 막 나름대로 중구난방 입법을 추진하면서 뭐 열린우리당도 대혼란스럽지만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도 코돌이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하게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이번에 180석 그 지지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코돌이들이 나서가지고 말 실수하고 중구난방 입법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국민들 봤을 때, 아,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거 안 되겠다. 다음에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조기에 노련하게 이 초선들 불러다 놓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라. 그 다음에 당과 잘 협의하고 당의 지시 잘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해라.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17대 152명이 당선이 돼가지고 뭐 국가보안법 뭐 폐지 문제 등 여러 4대 자기들 주장으로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다가 당 분열을 가져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정동영 싸움에서 아주 참패를 했고 18대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치러진 선거에서는 81석으로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통합당이 84석 지었고 비례까지 합치면 103석입니다만은 그때 패한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친노들이 다 우리는 패족이다. 패족을 선언했던 건 아닙니까? 어쨌든 그 이후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친문이 합쳐지면서 말하자면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2022년 대선까지는 꼼짝 말고 지도부가 끌고 가는 대로 당신들 따라오시오. 그래서 일단 정권을 쟁취를 해야 한다. 재창출해야 한다. 그래야 20년, 50년간은 정당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7대 때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했는데 그중에서 108명이 과반수가 훨씬 더 71%니까 상당히 높은 초선들이 당선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뭐 탄돌이라 그러죠. 탄돌이들이 대부분 운동권 출신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108명이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108번뇌만 안겨줬다. 그렇죠. 불리용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번뇌와 고민과 걱정거리만 안쳤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된다. 과거사 진상규명해야 된다. 언론관계법 개정해가지고 언론을 장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서울 마포에서 당선된 정청래 의원도 18대 4년대 총선에서 이 108명 중에서 73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대부분 다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때보다 뭐 숫자는 좀 적지만은
85명의 코돌이들이 당선됐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지 다음 4년 뒤에 얼마나 당선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고회한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 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식사 모임을 가지면서 말하자면은 교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초선 의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민적인 어떤 혼란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예. 그 초선 의원의 열정 그 자체를 연공서열이라든가 무슨 선수를 가지고 눌러버리면은 지금 민주당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는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뿐이 없어요. 저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저 당은 일사불란한 장, 원팀 정당. 이건 어디 저기 이북이라든가 무슨 공산사에서나 있는 정당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17대 때 운동권 출신들이 그때 대거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과격한 주장들을 한 것은 맞지만, 이번에 나온 김태년 또 정성호 예. 원내대표 나선 이 사람들이 바로 17대 그때 초선 의원들입니다. 예. 아까 정청래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과도한 언행을 한 게 본인한테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큰 자산이 됐을 거예요. 이 사람 말이나 잘 두고 지금 바로 통합당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지난 한국당 시절에 그 많은 초선 재선 의원들이 목소리 하나나 없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혁신운동도 일으키고 정풍운동도 일으키고 여러 조 재선들의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당을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전부 계보에 줄 서고 윗선 그러니까 중진들 이런 사람들 눈치만 보다 보니까 저런 꼴이 된 거예요. 예. 그 반대로 2004년 17대 때는 지금의 그 뭐 미래통합당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렇겠죠. 네. 한나라당 하도 당들이 바뀌니까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한나라당이 121석으로 상당히 이제 뭐 의석은 있긴 했지만은 뭐 축소됐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초선들 모임 유명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요 모임이라고. 그럼 예. 그래서 이 보수를 혁신하고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한나라당 수요 모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제주지사는 원희룡 지사,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정기 은퇴 있는 남경필 옛날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출마 선했던 정병국 뭐 의원, 그래서 남원정이라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원정이죠. 당에다가 싫은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개혁적인 방향도 많이 제시했는데 그런데 이 17대 그 이후에 이런 초선 모임 좀 새롭게 정치를 바꾸자 하는 예. 뭐 새 물결을 주도하는 초선 의원, 초선 모임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정말 완전히 패망한 뭐 정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84명 중에서 초선 당선자인 한 40명이 정말 새 물결, 새 피가 돼가지고 새롭게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민적 기대도 있는데 조금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대 지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거 지금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이 중진 계보 수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버리다 보니까 초재선들의 그런 재기발랄한 열정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태섭 의원 같은 그런 정도도 얘기를 못 합니까? 그걸 친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경선까지 붙여가지고 공천에서도 탈락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나 비문이라고 하지 말라는 게 제일 많은 얘기를 기자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 쪽이 아니고 뭐 비문이네 이런 소리만 나와도 의정 활동을 못 할 정도의 이러한 어떤 정당 구조라는 거,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원내대표 민주당 그 원내대표 선거도 보면 이제 세 사람이 출마해 있는데요. 뭐 결국은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 구도로 가서 결국은 친문이 당선되지 않겠느냐. 뭐 그냥 100% 당선되는 거예요. 뭐 번화만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친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180석 되는 거대
당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거냐 국민을 위하지 않는 거냐 그렇죠. 국가를 위한 거냐 국가를 위하지 않는 거냐 이런 게 좀 판단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내부에서 계보적인 성격보다는 좀 거대 여당을 민주적으로 이끌 수 있고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협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눈치만 보는 이런 수직적인 거수기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에서 청와대가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대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당이 아직도 비민주적으로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걸로 원내대표를 결정한다는 게 저는 속도 말 해가지고 나중에 망조가 될 겁니다. 왜 지금 통합당이 망했습니까? 친박이냐 친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한번 친박 비박 그렇게 해가지고 친이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친박이 잡고 이러다 보니까 정당이 망하고 그 과정 속에서 10년 동안 아무런 인재도 못 기르고 또 국정운영대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민주당에 이런 이야기 해서 고언을 드리자면은 이제는 비문 친문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냐 국가냐 이런 기준으로 정당 운영도 하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은 151명이 초선입니다. 그래서 50.3%예요. 300명 중에 지역에서 108명, 비례대표로 43명이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지금 50% 과반을 넘은 것은 16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17대를 제외하고 18대는 43.8, 19대도 40 뭐 얼마 다 40대 초반으로 이렇게 초선들이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과반이 넘은 것은 그만큼 지난 20대 이 국회 의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정치를 바꿔야겠다. 그런 열망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소위 거물급이라는 중진 다선 의원들이 초선도 아니죠. 신진 인사한테 패한 것들이 아주 그냥 뭐 10손가락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심재철, 뭐 오세훈, 뭐 최재성, 뭐 많습니다.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고 엊그제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한테 패했어요. 그만큼 국민이 우리 정치에 대한 어떤 물갈이랄까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 초선들이 정말 국민의 그런 민심을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국민적 기대는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좀 깨끗한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기존에는 그냥 진영 논리로 민주당이냐 통합당이냐 해가지고 무조건 싸움만 했는데 제발 싸움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좀 일할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국민적 기대가 큰데요.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리민복 아닙니까? 국가에 이로운 것, 도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국민의 행복을 정진하는 것,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되지 통합당이냐 민주당이냐 또 민주당 내에서 또 비문이냐 친문이냐 또 통합당 내에서 또 이제는 없어졌지만은 또 친박이냐 뭐 친이냐 이런 개파 계보 싸움으로 영위를 하다가 보면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계보도 망하고 정당도 망하고 나라도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반면교사를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4선 이상만 보더라도 20대에 비해서 20대는 34명이나 있었는데 19명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6선 이상은 박병석 의원 딱 한 명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현재 기성정치에 대해 불신이 강하다는 거고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늘 우리 정치는 사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정치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진짜 선진화된 정치 뭐 인류는 못 되더라도 이류 정도는 하는 정치로 나가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거대 여당도 180석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독성과 독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야당을 무시하지만 말고 야당에 손 밀고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협치 구조를 마련해야 되고요. 야당도 무조건 반대, 무조건 투쟁이 아니라 여당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논리와 또 대체 입법과 또 선도적인 입법과 이런 걸 통해서 좀 의정 활동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덧붙여 보면은 이번에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예. 지금 한 19명 정도 19명 있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묻지 마라 당선된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부 언론에서는 청돌이다. 청와대 출신들이 청돌이. 묻지마 검증을 통하지 않고 당선됐는데 저는 이분들한테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뭐 찬성하고 뭐 해든다기보다는 대통령이 중요한 겁니까? 국민이 중요한 겁니까? 국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의정 활동의 중심을 국민에다 둬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 출신이지만 대통령이 조금 잘못하거나 방향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 청돌이들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 다음에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151명의 초선 의원들에게 정말 기죽지 말고 줄 서지 말고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판에 판가리를 하는데 선봉장이 돼주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